후진국 한국이 우리 미국보다 도시계획이 잘 되어 있다고? 말이 돼. 여기 미국에 한 도시계획 전문가가 있습니다. 평소에 한국에 대해 미국의 식민지라는 발언까지 일삼으며 무시했던 이 미국 여성은 어느 날 상사의 지시로 한국으로 떠나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막상 무시하던 한국의 서울. 한강에 도착하자마자 이 여성은 두 눈이 휘둥그레진 채 그대로 굳었다고 합니다. 도대체 한국에서 무엇을 목격한 것일까요?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잠깐 그 전에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과 사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서울 한복판을 가로지르는 한강이 세계적인 사기급 강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아마 서울에 살고 계신 분들조차 그 가치를 모르실 수도 있을 거예요. 저도 처음엔 그저 평범한 강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클레어 모리슨입니다. 미국 뉴욕의 도시계획 컨설턴트로 일하고 있어요. 제가 작년에 경험한 사연을 들려드릴게요. 처음엔 저도 믿기 힘들었던 경험이었습니다. 알고 보면 이런 강이 도시 중심부에 있다는 것 자체가 거의 믿기지 않는 수준입니다. 전 세계 어떤 대도시에서도 볼 수 없는 규모와 접근성 활용도를 가진 한강의 진짜 가치. 오늘 제 사연을 통해 함께 발견해 보시죠. 저는 도시계획 컨설턴트로 일하던 중 재개발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이끈 서울이라는 낯선 도시에 6개월간의 교환 프로그램으로 파견되었습니다. 뉴욕을 떠나기 직전 저희 연구소 소장님이 그러시더라고요. 클레어, 서울은 요즘 도시계획계에서 꽤 주목받는 곳이야. 수자원 관리나 공공 하천 활용 같은 거 한 번쯤 직접 보면 좋을 거야. 전 그냥 고개만 끄덕였어요. 사실 별로 기대 안 했거든요. 저는 미국 동부 도시 중심으로 수생태 복원 프로젝트들을 꽤 해봤고 자연 친화적 도시 유역 관리에선 나름 이름이 알려진 쪽이에요. 서울이요? 솔직히 그저 복잡하고 바쁜 동아시아 대도시 중 하나라고 생각했어요. 도착하자마자 숨이 턱 막혔습니다. 공기부터 너무 달랐어요. 뉴욕의 서늘한 안개랑은 비교도 안 되는 습기. 마치 온몸에 눅진한 이불을 덮은 것 같았죠. 이건 아닌데 싶은 마음이 강하게 밀려왔어요. 솔직히 그때부터 이미 실수한 것 같았어요. 공항에서 택시에 타고 나서 조심스럽게 외운 한국어로 말했어요. 강남역 근처로 가주세요. 기사님은 고개를 끄덕이셨고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도시 풍경이 어땠냐고요? 회색. 그냥 회색뿐이었어요. 고층 건물, 복잡한 도로, 정신없는 간판들. 그 순간엔 서울이 저한테 아무 말도 안 하는 도시처럼 느껴졌어요. 호텔방에 도착하자마자 뉴욕 동료들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도착했어. 서울은 그냥 크고 정신없는 도시야. 솔직히 특별한 건 못 느꼈어. 사실 그게 제 진심이었어요. 다음 날부터 서울시 도시계획국 수자원관리부서와 공동연구를 시작해야 했지만 전혀 기대되지 않았거든요. 한강. 그냥 큰 강 하나 도시 한가운데 흐른다 그 정도로만 알고 있었죠. 회의 첫날 서울시청 별관에서 이서윤 팀장님을 처음 만났습니다. 정중하고 또렷한 영어로 절 반겨주셨어요. 클레어 씨, 서울에 오신 걸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릴게요. 저는 웃으며 악수를 했지만 속으로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저희야말로 잘 부탁드립니다. 6개월만 잘 넘기고 돌아가면 되니까요. 브리핑은 무난했어요. 슬라이드엔 한강 유역 통합관리 시스템, 홍수 대응 시뮬레이션, 구조물 관리 현황 등이 나왔고 수치들도 많았는데 이상하게 하나도 집중이 안 되더라고요. 계속 허드슨강 생각만 났어요. 수세기를 걸쳐 만들어진 다층적수로 시스템, 역사적 경관과 생태가 함께 어우러진 도시 공간. 서울은 그런 결이 아니라는 느낌이었어요. 점심시간이 됐는데 동료들이 같이 식사하자고 몇 번 권유했지만 전 그냥 혼자 샌드위치 사서 호텔방으로 돌아왔어요. 불편한 관계에 어색한 영어 얘기 섞느니 조용히 있는 게 낫지.
그게 제 판단이었죠. 사흘째 되는 날 사무실에서 팀장님이 조심스럽게 물으셨어요. 혹시 이번 주말에 여유 있으시면 여의도 한강공원 가보시는 건 어때요? 저는 형식적으로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이미 거절하고 있었어요. 이번 주엔 좀 정리할 자료가 있어서요. 다음에 시간 되면 꼭 가보겠습니다. 실제로요? 그냥 호텔방에서 넷플릭스 보고 뉴욕 날씨 확인하면서 맥주 한 캔 따는 게 전부였어요. 그게 훨씬 편하고 좋았거든요. 그날 밤 호텔 창가에 앉아서 야경을 바라봤습니다. 멀리 강줄기가 반짝이더라고요. 수많은 다리들이 줄지어 불빛을 반사하고 있었어요. 아마 한강이겠죠. 예쁘긴 했어요. 하지만 그게 전부였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 예쁘네. 근데 그냥 강이잖아. 그날 이후로도 며칠 동안 서울은 여전히 낯설기만 했습니다. 회색 건물들, 빠르게 움직이는 사람들, 거리마다 터지는 소리들. 이 도시는 저한테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저 역시 귀 기울이고 싶지 않았어요. 서울에 도착한 지 3주쯤 됐을 무렵 팀장님이 또다시 다가오셨어요. 이번엔 좀 더 단호한 어조였어요. 오늘 저녁 부서 회식 있습니다. 클레어 씨도 꼭 참석해주세요. 그땐 도망갈 틈도 없었어요. 그날이 그렇게 시작될 줄은 저도 정말 몰랐습니다. 그날 회식, 솔직히 정말 가고 싶지 않았어요. 회사 사람들이 나쁜 건 아니었는데 다 같이 술 마시고 웃고 떠드는 자리에 낀다는 게 참 버겁더라고요. 특히나 한국에선 회식 문화가 중요하다. 팀 분위기다 뭐다 말은 많았지만 저한테는 그냥 낯선 일 중 하나였어요. 그래도 빠질 수는 없었어요. 이서윤 팀장님이 꼭 참석해주세요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신 거라 더는 핑계 댈 수 없었죠. 그날따라 하늘도 심상치 않았습니다. 회식 시작할 무렵엔 이미 빗방울이 하나둘 떨어지고 있었고 식당 안에서 사람들이 건배할 때 창밖에선 번개가 치기 시작했어요. 저녁부터 강한 비가 온다더니 진짜네요. 누가 그렇게 말하자마자 창밖이 거의 벽처럼 변했어요. 비가 아니라 물줄기 같았어요. 우산을 써도 아무 소용없겠다 싶을 정도로 세차게 쏟아졌죠. 저는 조금씩 초조해졌습니다. 아직 적응도 안 된 회식 자리, 낯선 술자리 대화, 바깥의 폭우. 딱 1시간만 버티고 조용히 빠져나오자. 그렇게 마음을 먹었어요. 식당 밖으로 나오는 순간 후회가 확 밀려왔습니다. 우산을 펴는 것조차 무의미했어요. 비가 아니라 거의 빗방망이였거든요. 호텔까지 가는 택시를 잡으려고 했지만 길 위엔 이미 빈 차가 하나도 없었어요. 앱으로도 호출이 안 됐고요. 저는 어쩔 수 없이 그냥 발길 닿는 대로 걷기 시작했어요. 길을 아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 순간엔 어디든 이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었어요. 신호도 없고 방향도 없던 그 걷기 끝에 어느새 한강변 도로에 도착해 있더라고요. 그리고 저 멀리 다리 하나가 보였어요. 이름은 잘 몰랐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마포대교였어요. 다리 아래엔 몇몇 사람들이 비를 피해 모여 있었고 저도 그쪽으로 들어갔습니다. 벽에 등을 기대고 옷자락을 털어내고 있는데 누군가 말을 걸었어요. 처음 뵙네요. 외국에서 오셨어요? 고개를 돌리니 카메라를 맨 젊은 남성이 서 있었어요. 우비를 입고 있었고 살짝 젖은 머리카락 아래로 웃는 얼굴이 보였어요. 네, 미국에서 왔어요. 뉴욕이요. 제 입에서 영어가 튀어나온 것도 오랜만이었고 상대방이 알아듣는 것도 신기했어요. 반가워요. 저는 정윤우라고 해요. 사진작가예요. 이런 날씨에 놀라셨죠? 서울 여름엔 이런 비가 자주 와요. 장마철이거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뭔가 이상하게 편했어요. 강바람 때문인지 아니면 억지로 맞았던 회식에서 벗어난 해방감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그 순간만큼은 괜찮았어요. 이강, 지금 보고 계신 거 한강이에요. 이런 폭우에도 넘치지 않죠. 도시 한복판에 이렇게 큰 강이 있다는 게 전 항상 놀라워요.
윤우는 말하면서 멀리 강 쪽을 가리켰어요. 저도 시선을 따라갔습니다. 한강. 비는 계속 오고 있었지만 그 강은 너무나도 조용히 안정적으로 흐르고 있었어요. 제 머릿속에서 뭔가 살짝 흔들렸습니다. 이런 비에 넘치지 않는 거 구조적인 이유가 있나요? 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강은 단순한 강이 아니에요. 서울이 이걸 어떻게 다뤄왔는지를 보면 진짜 도시공학의 집약체라고 할 수 있어요. 폭도 넓고 수위 조절 시스템도 잘 돼 있고요. 솔직히 말하면 처음엔 살짝 거슬렸어요. 또 자기 나라 자랑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한국 분들은 자국 자랑을 참 자연스럽게 잘하시네요. 그 말이 좀 날카롭게 나갔던 것 같아요. 근데 윤우는 웃기만 했어요. 그럴 수도 있죠. 근데 한강은 진짜니까요. 사실을 말하는 건 자랑이라기보단 공유에 가깝지 않을까요? 그 순간 말문이 막혔어요. 워싱턴의 포토맥 강은 평균 폭 150에서 200m. 허드슨 강도 대부분 200에서 300m. 근데 지금 제 눈앞의 한강은 훨씬 더 넓고 안정돼 있었어요. 무시할 수 없는 사실이었죠. 이번 주말 시간 되시면 제가 한강 제대로 보여드릴게요. 비 안 오는 날 보면 인상 완전히 다르실 거예요. 도시계획 하시는 분이면 분명 재밌어 하실 겁니다. 저는 당황했어요. 주말엔 계획이 있다고 핑계를 대려다 멈칫했어요. 그 말을 꺼내는 저 자신이 좀 뻔해 보였거든요. 알겠어요. 순전히 전문적인 호기심에서요. 윤우는 빙긋 웃으며 명함을 건넸습니다. 비는 아직도 그치지 않았고 저는 명함을 가방 안에 넣으면서도 계속 강을 바라봤어요. 그날 밤 호텔 창가에 앉아 불 꺼진 강변을 봤어요. 비는 여전히 오고 있었고 멀리 조명이 흐릿하게 비치는 다리들과 반짝이는 수면이 보였어요. 왜 그 말이 이렇게 오래 남을까? 윤우가 했던 말이 자꾸 맴돌았어요. 한강은 단순한 강이 아니에요. 서울의 심장이자 도시공학의 경이로움이죠. 전 제 자신에게 말했어요. 그냥 잠깐 확인만 하는 거야. 순전히 전문적 목적이야. 하지만 그 순간에도 제가 그 강을 처음으로 조금은 다르게 보고 있었다는 걸 부정할 수는 없었어요. 토요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창밖부터 봤습니다. 전날까지만 해도 비가 계속됐는데 오늘은 맑았어요. 파랗다기보단 흐린 하늘에 가까웠지만 서울에 온 뒤 처음으로 어딘가 나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윤우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오늘 10시 여의도 한강공원 입구 괜찮으세요? 답장은 바로 왔어요. 당연하죠. 자전거 2대 준비해 둘게요. 자전거요? 순간 당황했어요. 뉴욕에선 종종 타긴 했지만 도시 한복판에서 타는 건 좀 부담스럽더라고요. 그래도 괜찮다고 했어요. 괜히 못한다고 말하기도 뭐했고 솔직히 궁금하긴 했거든요. 공원 입구에 도착하니 윤우가 진짜 자전거 2대를 끌고 서 있었어요. 오늘은 강을 따라 자전거로 쭉 돌아보려 해요. 생각보다 재밌을 거예요. 그 말을 끝으로 바로 페달을 밟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깜짝 놀랐어요. 생각보다 너무 잘 정비돼 있었거든요. 강을 따라 시야가 쭉 트인 자전거 도로, 노란색 안전선, 매끄러운 바닥, 곳곳에 쉼터까지. 서울의 강변이 이렇게 체계적으로 다듬어져 있을 거라곤 전혀 몰랐어요. 이 길, 총 80km가 넘어요. 서울 전체를 자전거로 한 바퀴 도는 셈이죠. 윤우가 말했어요. 80km요? 미국 기준으로도 상당한 길인데 도심 한복판에서 이렇게 이어지는 자전거 길이라니. 생각보다 훨씬 대단했어요. 첫 번째로 멈춘 곳은 전망대였어요. 윤우가 손을 뻗어 강 너머를 가리켰습니다. 여기서 보면 한강의 진짜 폭이 보여요. 이 지점에서 약 1.2km쯤 됩니다. 숨이 멎는 줄 알았어요. 그 넓이. 말이 안 됐어요. 사진으로 볼 땐 이 정도일 줄 몰랐거든요. 허드슨강, 평균 폭 250m 정도. 한강은 거의 5배.
근데 그저 넓기만 한 게 아니었어요. 그 공간이 전부 사람들을 위한 공간이었어요. 자전거 타는 사람, 달리는 사람, 아이 손잡고 걷는 엄마, 야외 운동기구, 무대, 쉼터, 풀밭. 이 도시 사람들은 강을 그냥 두지 않았어요. 일상 속으로 끌어들였고 아주 자연스럽게 공존하고 있었어요. 서울 안에 있는 다리만 30개가 넘어요. 뉴욕보다 훨씬 많죠. 윤우가 말했지만 전 그냥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숫자는 분명했고 그 풍경은 더 분명했거든요. 잠실 쪽으로 조금 더 달렸고 강 위로 요트가 지나가고 있었어요. 옆에선 윈드서핑을 타는 사람도 보였고요. 어딘가 너무 영화 같아서 말이 안 나왔어요. 여기선 수영은 안 되죠?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대부분 구간은 금지예요. 하지만 보시는 것처럼 다른 수상 활동은 충분히 가능하죠. 게다가 물도 많이 깨끗해졌고요. 그 말에 저는 멍하니 강을 바라봤어요. 사실 이런 장면을 서울에서 볼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점심 무렵엔 작은 식당으로 갔습니다. 한강이 보이는 창가에 앉아 비빔밥을 시켰어요. 윤우가 추천한 메뉴였는데 생각보다 맛있었어요. 맵지만 시원하고 익숙하진 않지만 어딘가 위로가 되는 맛이랄까. 뉴욕에선 말을 꺼내다 말았어요. 뭔가 설명하기가 쉽지 않았거든요. 허드슨강 주변에 이런 식당 없어요. 공간도 좁고 사람들 접근성도 별로예요. 사람들이 강 가까이 가지 않거든요. 윤우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조용한 반응이 이상하게 고마웠어요. 오후엔 뚝섬 한강공원으로 향했어요. 거기엔 인공 해변이 있었고 수상 스포츠 센터도 있었고 심지어 물놀이장이랑 스탠딩 파도풀까지 있었어요. 이걸 진짜 도심에 만들었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마지막으로 간 곳은 선유도 공원이었어요. 윤우가 말했죠. 여긴 옛날에 정수장이었어요. 그 구조물들을 그대로 두고 공원으로 재탄생시킨 거죠. 콘크리트 벽 사이로 식물들이 자라고 있었고 그 구조물 위를 걷는 산책로가 만들어져 있었어요. 그 순간 저는 말도 없이 노트북을 꺼내 사진을 찍고 메모를 했습니다. 아, 이건 진짜다. 이 도시 제대로 하고 있구나. 자료 모으시는 거예요? 윤우가 물었어요. 네. 서울이 어떻게 도시와 자연을 연결하고 있는지 이제 조금은 알 것 같아서요. 그 말, 솔직히 말하면 반은 전문가 코스프레였고 반은 진심이었어요. 저도 모르게 이 강한테 마음을 빼앗기고 있었거든요. 호텔로 돌아오는 길, 차 안에서 강변 풍경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기억이 아니라 감정처럼요. 보여진 게 아니라 스며든 거였어요. 그리고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6개월은 그냥 견디는 시간이 아니라 내가 뭔가를 진짜로 배울 수 있는 시간일지도 모르겠다. 며칠 뒤였어요. 서울의 날씨가 이상하게 바뀌기 시작했어요. 하늘은 늘 잿빛이었고 공기 중 습기가 점점 무겁게 내려앉았죠. 사람들도 늘 우산을 들고 다니고 옷차림도 슬슬 바뀌더라고요. 클레어 씨, 조심하셔야겠어요. 이번 주부터 장마래요. 이서윤 팀장님이 그렇게 말했어요. 특히 내일은 집중호우 예보도 있어요. 수위도 빠르게 오를 거고요. 장마. 저한텐 그 말이 실감나지 않았어요. 뉴욕도 비가 자주 오긴 하지만 그건 이렇게 예고된 습기 폭탄 같은 비는 아니거든요. 다음 날 점심, 조하민 씨가 제 자리에 다가왔어요. 클레어 씨, 잠수교 보러 가실래요? 지금부터 물이 차오르기 시작했대요. 잠수교란 이름도 참 이상했어요. 다리가 잠수한다니. 근데 진짜 그랬어요. 우리가 도착했을 때 그 다리는 절반 이상이 이미 물에 잠겨 있었습니다. 차가 다니던 도로 위로 물이 조용히 차오르고 있었고 그 위를 조용히 스쳐가는 빗방울들, 울타리 너머로 경찰과 공무원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고요. 놀랐냐고요? 네, 진짜 놀랐어요. 근데 더 놀라운 건 아무도 놀라지 않고 있다는 거였어요.
이 다리는 원래 이렇게 잠기도록 설계된 거예요. 하민 씨가 말했어요. 홍수 땐 일부러 이 다리가 물에 들어가게 만들어서 다른 구간들이 무사하게끔 하는 거죠. 서울에선 이걸 유연한 수재의 대응이라고 해요. 그 순간 머릿속이 멍해졌습니다. 허드슨강이었다면, 뉴욕이었다면, 도로 하나가 물에 잠겼다면 뉴스 헤드라인이었을 거예요. 근데 여긴 사람들 표정이 아주 평온했어요. 이 강은요, 하민 씨가 조용히 말했어요. 도시를 위협하는 게 아니라 도시가 이 강을 안고 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 말이 그냥 꽂혔어요. 한강은 흐르는 게 아니었어요. 도시를 지탱하고 있었어요. 그날 이후 이서윤 팀장님이 한강사업본부를 소개해 주셨어요. 저는 거의 연구소처럼 생긴 그곳에 들어가면서도 반신반의했어요. 근데 거긴 달랐어요. 한강의 수위 변화 시뮬레이션, 수질 개선 프로젝트, 도심 열섬 현상 완화 데이터, 시민 이용자 수 통계, 심지어 조류 변화 그래프까지. 벽 한쪽엔 이런 문구가 적혀 있었어요. 한강은 서울의 생존 인프라이자 정체성이다. 제가 그 문장을 보면서 한참을 서 있었어요. 그리고 문득 제 노트 첫 페이지에 적었던 문장이 떠올랐습니다. 서울은 그냥 크고 복잡한 도시야. 특별한 건 없는 것 같아. 그 말이 지금은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그땐 서울이 말을 안 한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제가 들으려 하지 않았던 거였어요. 한강사업본부 담당자가 설명해줬어요. 90년대까진 한강이 심각하게 오염돼 있었다고. 생태도 파괴됐고 접근성도 없었고 하지만 30년 가까운 시간 동안 서울시와 시민들이 함께 바꿔왔대요. 기술로, 제도와 정책으로, 그리고 매일매일의 삶으로요. 저는 그 설명을 듣다가 그냥 저도 모르게 말했어요. 허드슨강은 이런 식의 접근 못할 것 같아요. 옆에 있던 이서윤 팀장님이 저를 바라보셨어요. 살짝 놀라신 표정이었는데 정작 더 놀란 건 저 자신이었어요. 그 말을 제가 아무렇지도 않게 내뱉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날 저녁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창밖으로 보이던 서울의 풍경이 이상하게 달라 보였습니다. 거대한 도시 속 흐르는 강, 그건 단순한 물줄기가 아니라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 자체였어요. 그때부터 저는 매일 아침 한강을 바라보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눈을 뜨면 창문 너머로 강을 보고 물빛이 어떤지, 사람들이 움직이는지, 그걸 보는 것만으로도 하루가 시작되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 강은 이 도시의 배경이 아니었어요. 중심이었고 살아있는 주체였어요. 그리고 저한테도 조금씩 그런 존재가 되어가고 있었어요. 7월이 끝나갈 무렵 뉴욕 본사에서 메일이 도착했어요. 한강에서 배울 만한 점이 있으면 정리해서 보내줘. 물론 많지는 않겠지만. 그 마지막 문장, 물론 많지는 않겠지만이라는 말이 유독 걸렸어요. 몇 주 전만 해도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냥 웃음만 나더라고요. 많지는 않다니요. 너무 많았어요. 오히려 어디서부터 설명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그날부터 저는 밤을 새다시피 하며 보고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한강의 수위 조절 시스템, 장마철 잠수교의 구조적 설계, 생태 복원 사례, 도심 수변 공간 활용 전략, 그리고 자전거 도로, 공원 네트워크, 시민 이용 통계까지. 하나하나 데이터를 정리하고 직접 찍은 사진도 첨부했고 윤우와 하민 씨가 도와준 현장 자료들도 빠짐없이 넣었어요. 결론엔 망설임 없이 이렇게 썼어요. 한강은 서울의 심장입니다. 단순한 강이 아니라 도시가 자연과 공존하기 위해 만들어낸 살아있는 인프라입니다. 며칠 뒤 뉴욕 본사와 화상 회의가 열렸고 상사가 제 보고서에 대해 코멘트를 했습니다. 자료는 많고 흥미롭긴 한데 좀 한국 중심적으로 쓴 것 같아. 객관성이 부족해 보여. 너 혹시 현지화된 거 아니야? 순간 머리가 띵해졌어요. 현지화. 그 말은 외국 문화에 너무 물들어 객관성을 잃었다는 뜻이에요. 전문가 세계에선 거의 모욕에 가까운 말이죠.
저는 제가 본 걸 썼어요. 숫자도 사례도 구조도 전부 사실이에요. 제 목소리가 흔들리진 않았지만 속은 복잡했어요. 회의가 끝나고 저는 조용히 다시 강변으로 나갔어요. 밤이었고 공원은 한산했어요. 조명이 강물 위를 따라 반사되고 있었고 그 사이를 걷는 제 발걸음이 처음 서울에 왔을 때랑은 전혀 달랐어요. 그땐 이 도시가 저한테 아무 말도 안 한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제가 한강이 하는 말을 매일 듣고 있었어요. 그날 밤 마음을 다잡았어요. 보고서 한 장으로 끝낼 게 아니라 직접 말해야겠다고요. 며칠 뒤 이서윤 팀장님이 말씀하셨어요. 다음 달에 서울시 주최로 동아시아 수자원 관리 컨퍼런스가 열려요. 클레어 씨가 발표해 보시는 건 어때요? 당신이 본 한강을 다른 나라 전문가들 앞에서 직접 소개해 보세요. 저는 바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객관성 얘기나 현지화 얘기에 주눅들지 않기로 했거든요. 내가 본 건 사실이고 그걸 말할 자격은 나한테 있어요. 윤우는 사진을 정리해줬고 하민 씨는 수위 관리 시스템 그래프를 다시 검토해줬고 팀장님은 슬라이드 흐름까지 같이 봐주셨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들의 도움 하나하나가 너무 따뜻해서 이미 그 순간부터 저는 이 도시의 일부였던 것 같아요. 컨퍼런스 당일 여의도 국제회의장은 사람들로 가득했어요. 심지어 뉴욕 본사에서도 2명이 참석했더라고요. 저는 무대에 서서 마이크를 잡았고 외국인의 시선에서 본 한강의 도시적 가치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슬라이드를 넘기면서 저는 말했어요. 처음 서울에 왔을 때 한강은 그저 도시를 가로지르는 큰 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이 도시는 그 강을 공간으로 만들고 인프라로 전환하고 삶으로 끌어들였습니다. 강의 폭, 다리수, 자전거 도로 길이, 공원 면적, 수질 변화 그래프, 홍수 대응 체계. 모든 수치는 서울이 한강을 살아있는 시스템으로 다뤘다는 증거였어요. 발표가 끝나자 도쿄에서 온 교수님은 자전거 도로 체계에 감탄했고 상하이의 리 박사는 수재해 대응 방식에 큰 관심을 보였고 뉴욕에서 온 동료 마이클은 발표를 듣고 제게 와서 말했어요. 처음 보고서를 읽었을 땐 좀 과장됐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이해돼. 클레어, 진심이 느껴졌어. 컨퍼런스 마지막 Q&A 시간, 한 참가자가 물었어요. 서울에서의 경험이 당신의 도시계획 철학에 어떤 영향을 줬나요? 저는 그 질문에 망설이지 않았어요. 저는 서울에 아무 기대 없이 왔습니다. 허드슨강이 가장 완벽한 도시 하천이라고 믿었고요. 하지만 지금은 도시와 자연이 단순히 공존하는 걸 넘어서 서로를 더 풍요롭게 만들 수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한강은 그 가능성을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예요. 며칠 뒤 뉴욕 본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허드슨강 재개발 프로젝트에 한강 사례를 반영할 수 있도록 내부 검토 들어갔어. 클레어, 너한테 맡기고 싶어. 서울에서 마지막 날, 저는 다시 한강을 찾았어요. 윤우와 벤치에 앉아 석양을 보면서 말했어요. 이상하죠? 이 도시는 제가 떠나는 걸 허락하지 않는 느낌이에요. 윤우가 웃으며 말했어요. 그럼 또 오면 되죠. 전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강은 이제 제 도시계획 경력 속 하나의 사례가 아니라 제 삶의 일부가 되어버렸거든요. 비행기 안, 창밖으로 서울과 한강이 작아지기 시작했어요. 거대한 도시와 강이 말없이 흐르고 있었어요. 근데 그 흐름은 절대 조용하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저한테 말을 걸고 있었어요. 새로운 문서를 열었어요. 제목은 이미 정해져 있었죠. 한강, 세계 도시하천의 새로운 기준.